김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의 시선이 서류 위로 떨어지는 순간 그 엄숙한 표정은 내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남편의 유언장 주요 내용이 막 낭독되었을 뿐인데 내 의부사들 김지호는 이미 광기 어린 희열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새로운 제국이라도 건설한 왕처럼 으스대며 일어섰고 제 몸에 걸친 값비싼 정장의 깃을 매만졌다. 그 정장 내가 직접 골라 사준 것이었다. 다들 들었지? 지호가 발을 활짝 벌리며 김준혁과 그의 아내 박혜선에게 소리쳤다. 우리가 집이랑 모든 사업을 물려받았어. 저 여자한테는 그저 화초 몇 개뿐이라고. 그의 웃음소리가 변호사 사무실 전체에 메아리 쳤다. 혜사는 입을 가리고 놀란 척했지만 그 눈빛에는 순수한 아기가 번뜩였다. 심지어 내 친아들 진용마저 긴장한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65세의 자기 어머니가 길거리로 내쫓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일이냐. 정원에 있는 화초들. 혜산이 비웃으며 되풀이했다. 당신 새아버지가 정말 후하시네. 지호 씨가 가장 아끼던 꽃을 남겨주셔서 노년에 잘 돌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 그들 모두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듯 갈갈거렸다. 나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참았다. 지호는 내가 너무도 잘 아는 그 경멸적인 미소를 머금고 내 의자 옆으로 다가왔다. 아이고, 숙화 아주머니. 그렇게 불쌍한 표정 짓지 마세요. 적어도 장미꽃 좀 팔아서 김밥이라도 사 먹을 돈은 벌 수 있잖아요. 그의 말은 또 다른 폭소를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물려받을 때도 됐죠.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저 손님들한테 커피나 타주던 아내였을 뿐인데. 김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다. 나는 그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긴장감이 더해져 있었다. 김지호 씨.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축하를 계속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명확히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호는 코웃음치며 손을 휘저었다. 뭘 또 말할 게 있어요? 김 변호사님 다 읽었잖아요. 아버지는 철물점 2개랑 집을 저한테 남겨줬고 준혁이는 카센터를 받았고 그리고 그는 마치 낯선 사람을 가리키듯 나를 가리켰다. 저 여자는 아버지의 화초를 받았죠. 모든 게 너무나 명확하고 공평해요. 결국 우리가 계속 열심히 일해온 사람들이잖아요. 저 여자는 그저 집에서 화초나 만지작거렸을 뿐이고. 맞아. 준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형에 대한 지지는 어떤 비난보다도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저랑 지호 형은 계속 사업 일을 처리해왔어요. 어머니는 집안일만 돌봤고요. 그의 아내 정윤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타당한 의견이냐. 혜산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서서 내게 다가왔다. 걱정 마세요. 숙화 아주머니. 아주머니 화분들을 둘 작은 아파트는 분명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재래시장 근처게요. 그러면 주말에 꽃을 팔 수도 있겠네요. 그의 그 거만한 어조에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재래시장에서 꽃을 판다? 지호가 비웃었다. 꽃향 요리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한테는 딱이네요. 적어도 평생 동안 쓸모있는 일을 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김 변호사가 테이블을 힘껏 내리쳐 그들의 잔인한 웃음소리를 끊었다. 그만 그의 목소리가 칼처럼 공기를 갈랐다. 축하를 계속하시기 전에 여러분께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 세부 사항들은 현재 상황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지호가 초조하게 그를 쳐다봤다. 무슨 세부 사항이요? 변호사님, 다 읽었잖아요.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요. 그의 오만함에 역겨움이 치밀었지만 변호사의 표정에 나는 몸을 굳혔다. 김 변호사가 그가 계속 주시하고 있던 또 다른 서류철을 펼쳤다.
여러분들이 상속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업체들은 그가 천천히 말했다. 단 한 번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김 변호사가 그 신비로운 서류처를 그들 앞에 펼쳐 보이자 나는 지호와 혜산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준혁은 혼란스러운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정희는 뭔가 끔찍한 것을 예감한 듯 그의 팔을 꽉 움켜쥐었다.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렇게 확신에 차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마치 깨지기 직전에 가면처럼. 김 변호사는 대답하기 전에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숙화 여사님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25년 전 이 회사들이 설립된 그 순간부터요. 세상이 멈췄다. 지호는 입을 떡 벌리고 얼굴 표정은 승리감에서 완전한 혼란으로 바뀌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가 더듬거렸다. 항상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관리했어요. 아버지가 사장님이었고 저는 아버지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일했어요. 모든 고객, 모든 공급업체, 모든 계약을 제가 다 알아요. 확실히 당신은 그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진짜 사장님, 즉 당신의 새어머니 이숙화 여사님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에서 일한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그분은 당신의 남편분이 겉으로는 사업을 주도하게 하고 자신은 뒤에서 모든 실제 운영을 통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혜산이 벌떡 일어섰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맨날 꽃에 물이나 주던 여자가 어떻게 새 회사의 사장일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절망적으로 변했다. 잘못된 거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철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여기 모든 회사 설립 서류, 소유권 증서, 점포 임대 계약서, 회사 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모두 이숙화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분은 그저 명의상 관리인이었을 뿐 단 한 번도 실제 소유권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마치 배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저희가 사업의 파트너이고 언젠가 모든 것을 물려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호 형은 거의 철물점에서 살았어요. 손님들 이름도 다 외울 정도였다고요. 저는 매일 오후 정비소에서 일했어요. 여러분은 기술을 배웠습니다. 김 변호사가 확인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새어머니를 위해 일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요 결정, 모든 큰 투자, 모든 중요한 계약은 전부 이숙화 여사님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저 그분의 지시를 실행했을 뿐입니다. 지호는 우리의 갇힌 야수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절대 사실이 아니야. 저 여자는 한 번도 가게에 간 적이 없어. 항상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그 빌어먹을 꽃들만 돌봤잖아. 그의 마지막 말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그는 마침내 무언가 끔찍한 사실을 깨달은 듯했다. 겉보기에는 그랬죠. 김 변호사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여러분은 왜 당신의 아버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집에 와서 상의했는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왜 매일 밤 수많은 서류철을 집으로 가져왔는지? 아니면 왜 숙화 아주머니는 사무실에 발 한 번 들이지 않고도 항상 회사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혜산이 이 변호사의 책상으로 달려들었다. 그 서류들 내놔봐요. 이거 분명 위조된 거야. 저 늙은 여자가 내 남편을 조종해서 모든 걸 자기 명의로 돌려놓은 거야. 그의 손이 떨렸고 서류를 빼앗으려 했다. 사모님, 진정하시죠. 김 변호사가 경고하며 서류를 그녀가 손댈 수 없는 곳으로 옮겼다. 이 서류들은 20년도 더 된 것들이고 모두 공증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여기 은행 지점장, 회사 법무팀, 회계사의 증언도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이숙화 여사님과
직접 소통해 왔습니다. 증언이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더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다. 신한은행 이지훈 지점장은 이숙화 여사님이 매월 직접 은행 사무실을 방문하여 새 회사의 장부와 세금을 대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장미린 세무사는 모든 세금 신고와 감사 시 이숙화 여사님의 지시를 직접 달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철물점 확장 공사를 담당했던 이건우 건축가도 모든 계약이 이숙화 여사님에 의해 직접 협상되고 서명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 여자가 사장님이라면 왜 아버지는 저희가 모든 걸 물려받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왜 저희를 그렇게 오랫동안 노예처럼 일하게 했어요? 이 모든 게 저희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요. 변호사는 대답하기 전에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내 동의를 구하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이제 그들이 모든 진실을 알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자신의 아내를 설득하여 유언장을 수정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들이 노력과 헌신을 보여주면 결국 그분이 사업 소유권을 당신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극적으로 말을 멈췄다. 그는 틀렸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은 핵폭탄처럼 사무실을 강타했다. 지호는 마치 등 뒤에서 칼에 찔린 듯한 표정이었다. 숨결이 거칠어졌고 두 손은 멈출 수 없이 떨렸다. 혜사는 울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무력감에서 오는 분노의 눈물이었다.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잃었을 때 흘리는 그 쓰디쓴 눈물. 거짓말이야. 지호가 부정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고 설득력이 없었다. 이 모든 건 음모야. 저 여자가 우리 아버지를 조종해서 우리를 등지게 한 거야.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에는 순수한 증오가 가득했다. 이 마녀 같은 여자야. 아버지를 세뇌해서 자기 아들들을 배신하게 설득했잖아. 준혁은 마치 풀 수 없는 수학 문제를 푸는 듯 침묵을 지켰다. 정희는 불안하게 그를 쳐다보며 그들이 방금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는지 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듯 했다. 몇 초간의 침묵 끝에 매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게 사실이에요.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말 당신이 이 모든 것의 사장님이에요? 그의 눈빛은 간절하게 내가 아니요라고 말하기를 바라는 듯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잔인한 농담이기를 5분 전 그가 알고 있던 세상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듯했다. 이것은 회의 내내 내가 처음으로 입을 열기로 결정한 순간이었다.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단호했고 25년간의 침묵 속 결정과 보이지 않는 희생을 담고 있었다. 그래, 준혁아, 항상 사실이었어. 지호는 화산처럼 폭발했다. 거짓말 마. 당신이 사장님이라면 사무실에 있어야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지.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처럼 굴지 않았을 거라고. 그는 얼굴이 새빨개졌고 목의 핏줄은 밧줄처럼 튀어나와 있었다.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한 어조로 물었다. 작년에 네가 강대식 씨를 해고하려 했을 때 그를 카센터 반장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12월에 철물점에 새 기계를 대량 구매하는 것을 승인한 사람은 누구였고 모든 직원들의 임금 인상에 동의한 사람은 또 누구였지? 그건 아버지가 결정한 거예요. 지호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렇게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네 아버지는 매일 밤 처리해야 할 서류철을 들고 집에 왔어. 나는 진실이 샘물처럼 내 입에서 솟아나는 것을 느끼며 말을 이었다. 그는 부엌에 앉아 나와 함께 모든 계약, 모든 투자, 모든 직원이나 공급업체 문제를 검토했지. 나는 숫자를 대조하고 예측을 분석하고 최종 결정을 내렸어. 그리고 그는 다음 날 돌아가서 내 지시를 시행했지. 회사는 분노의 눈물을 닦았다.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은 사업을 전혀 몰라.
당신은 그저 가정주부일 뿐이야. 그의 비웃음은 독액처럼 쏟아져 나왔다. 김 변호사가 끼어들며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제가 이숙화 여사님의 학력에 대해 명확히 해드리죠. 그분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위를 취득하셨고 1978년에 수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결혼 전에는 회계법인에서 5년간 감사원으로 일하셨고 결혼 후 몇 년 동안은 온라인으로 기업재무 석사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이었다. 지호는 마치 나를 평생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봤다. 준혁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정유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난 수년간 그들이 이 여자를 얼마나 과소평가했는지 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렇게 유능하신데 왜 집에 계셨어요? 준혁이 길 잃은 아이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직접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팠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성인 시절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그건 네 아버지가 요구했기 때문이야. 나는 잔인하고도 솔직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분은 네 할아버지로부터 작은 카센터 하나를 물려받았어.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업 수완은 전혀 없었지. 그는 내게 사업 확장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집에서 도와야 한다고 했어. 왜냐하면 고객들이 여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인가요? 정인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1985년이었어. 나는 수십 년간의 쓰라림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말을 이었다. 편견이 심했지. 하지만 그분 뒤에 숨어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이 더 쉬웠어. 고객들은 믿음직한 남자가 사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봤지만 모든 전략, 모든 확장, 모든 새로운 제품 라인, 모든 사업 제휴는 모두 너희가 그저 메뉴나 계획하고 꽃에 물이나 주는 줄 알았던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어. 지우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치명타를 맞은 복서처럼.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나는 내 인생을 그 사업에 바쳤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만들기 위해 내 꿈을 희생했다고. 그의 목소리는 밤중에 부서지는 유리처럼 깨졌다. 네 꿈? 나는 비웃었다.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점심을 2시간 동안 먹고 금요일 오후면 친구들과 술 마시러 사라지는 그런 꿈 말이야? 아니면 매달 월급은 받으면서도 장부 한 번 대조해 본 적 없고 연체된 고지서에 대해 걱정해 본 적도 없고 경쟁업체 때문에 밤잠 설치는 일도 없었던 그런 꿈 말이야. 저도 열심히 일했어요. 지호가 항의했지만 그 자신도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고 있었다. 너는 최소한의 일만 했을 뿐이야. 내가 그를 바로잡았다. 게다가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마다, 진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너는 집으로 달려가 네 아버지에게 물었지.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정 비서를 해고해야 할까요? 새 제품 라인에 투자해야 할까요? 그러면 네 아버지는 위층 내 사무실로 올라와 내게 묻고는 다시 내려가서 너에게 답을 알려줬어. 그런데 너는 그 모든 지혜가 그분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했지. 김 변호사가 조용히 헛기침을 했다. 이숙화 여사님, 허락하신다면 이 상속에 대해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어조가 바뀌었다. 더 격식 있고 더 법률적으로 들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지호는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다. 마치 그것이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것이냐. 또 뭐가요?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유 원장은 확실히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는 한 가지 세부 사안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사무실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는 공식적인 도장이 찍혀 있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일 전 유언장 보충서를 서명하셨습니다. 이는 원래 유언장에 대한 합법적인 보충 문서입니다. 유언장 보충서? 혜산이 마치 독약의 이름을 읊조리듯 그 단어를 되풀이했다. 이 보충서에서 여러분의 아버지는 원래 유언장에 언급된 모든 자산이 법률적으로 단 한 번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는 수년간 타인의 재산,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아내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만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위 사업체와 관련된 모든 부채, 담보 또는 재정적 문제는 원래 유언장의 상속인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지우의 얼굴은 몇 초 만에 흑빛에서 죽은 듯한 창백한 색으로 변했다. 부채요? 무슨 부채요? 김 변호사가 웃었다. 하지만 그것은 친절한 미소가 아니었다. 피냄새를 맡은 상어의 미소였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김지우 씨. 왜냐하면 사실 당신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미결제 채무가 몇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처를 열었다. 이번에는 빨간색이었다. 그 색깔 자체가 그 안에 담긴 위험을 경고하는 듯했다. 지호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고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변했다. 혜사는 기절할 것 같았고 준혁은 변호사와 나 사이를 오가며 바라보았다. 마치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듯. 이 채무들은 김 변호사가 천천히 시작했다. 모두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것부터 시작하죠. 그가 은행 로고가 찍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지호 씨, 작년에 철물점을 현대화하기 위해 신청했던 5천만 원 대출 기억하십니까? 지호는 할 말을 잃었다. 혜사는 경악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5천만 원? 그가 낮은 비명처럼 소리쳤다. 당신은 나한테 새 공구 사는데 1천만 원이라고 했잖아. 이 대출은 철물점을 담보로 승인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철물점은 단 한 번도 당신의 것이 아니었으므로 엄밀히 말해 당신은 은행 사기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이자와 함께 모든 채무를 감당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현재 총액은 7,400만 원입니다. 이럴 리가 없어. 지호가 소리쳤다. 아버지가 저와 함께 그 서류에 서명했어요. 아버지가 보증인이었다고요. 네 아버지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담보로 잡을 수 없어.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한 어조로 설명했다. 나는 그 대출을 승인한 적이 없어. 사실 네 아버지가 이 얘기를 꺼냈을 때 나는 강력히 반대했어. 하지만 너는 고집을 부렸고 아버지를 설득했고 심지어 허락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협박까지 했지. 혜산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지우 씨, 당신은 그 돈이 사업을 위한 거라고 나한테 약속했잖아. 돈은 어디로 갔어? 어디에 썼냐고? 그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변했다. 지호는 그녀를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김 변호사는 그의 파괴적인 폭로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은행 기록에 따르면 이 50만 원은 스포츠카를 사는 데 쓰였고 50만 원은 유럽 여행에 800만 원은 명품 보석과 옷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나머지는 강월랜드 카지노 테이블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 지우가 웃었지만 마지막 목소리는 갈라졌다. 혜선이 그의 뺨을 세게 때렸다. 그 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총성처럼 울렸다. 이 사기꾼, 도둑놈, 우리 가족의 미래를 다 도박에 날려버렸잖아.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남편에 대한 순수한 증오 때문이었다. 준혁은 얼어붙은 채 눈앞에서 형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다. 지호 형. 그가 중얼거렸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회사 돈을 도박에 쓰지 않았다고 말해줘. 하지만 지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의 성공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그건 일종의 투자였어. 그가 더듬거렸다. 나는 돈을 2배로 불려서 아무도 눈치채기 전에 돌려놓으려 했어. 나한테는 시스템이 있었어. 안정적으로 이기는 전략이 있었다고. 시스템? 혜산이 비웃었다. 당신 시스템이라는 게 룰렛 검은색에 모든 돈을 거는 거였어? 카센터 강대식 씨가 나한테 다 말해줬어. 당신이 하룻밤에 고 강넷만 원 날리는 걸 직접 봤다고. 김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주의를 다시 끌었다. 불행히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준혁 씨, 당신에게도 미결제 채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저는 아무 대출도 신청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돈을 아주 신중하게 썼어요. 확실히 당신은 정식 대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확인했다. 하지만 당신은 진짜 사장님의 동의 없이 몇 가지 중요한 구매를 승인했습니다. 그 새 유압 리프트, 첨단 용접 장비, 컴퓨터 진단, 시스템 등 총 기억력만 원이 카센터 장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숙화 여사님의 승인 없이요. 하지만 그건 다 업무상 필요한 도구였어요. 준혁이 항의했다. 아버지가 저보고 사라고 했어요. 카센터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투자라고 하셨다고요. 그것들은 분명 필요했지.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너희는 단 한 번도 내게 묻지 않았어. 너희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내가 나중에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했지. 차이점은 준혁아, 너는 적어도 사업에 유용한 것을 샀다는 거야. 지호는 돈을 개인적인 쾌락에 썼지만 정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했다. 준혁 씨, 이건 우리가 2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우리한테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방금 새 집 샀고 주택대출이랑 차 할부금도 있잖아요.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확인했다. 새 집 말이죠. 이건 흥미롭네요. 그의 미소가 더욱 잔인해졌다. 여러분은 그 집 계약금이 카센터 수익에서 미리 인출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진짜 사장님의 승인 없이 미리 인출된 금액 말이죠. 계약금이 얼마였나요? 나는 물었다. 이미 내 마음속으로는 짐작하고 있었지만 10만 원입니다. 김 변호사가 대답했다. 이 돈은 카센터 비상 예비금 계좌에서 인출되었습니다. 김준혁 씨는 방 4개와 수영장이 있는 집을 사는 것이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준혁은 마치 시위 뽑힌 꼭두각시처럼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 돈은 제가 카센터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한 대가로 받아야 할 돈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아버지는 너희에게 많은 것을 말했지.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으로 그분은 너희에게 자신의 것이 아닌 미래를 약속했어. 자신의 것이 아닌 돈을 쓰도록 부추겼고 너희가 사장이라고 믿게 만들었지만 사실 사장은 항상 나였어. 회사는 이미 숨쉬기 힘들어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돈을 갚을 수 없어요. 말도 안 돼. 이 두 채무를 합치면 1억 원이 넘어요. 우리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모든 것을 팔아야 할 거예요. 맞습니다. 김 변호사가 전문적인 어조로 확인했다. 게다가 그것만으로는 총액을 다 갚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더 많은 장부를 대조해야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호는 상처 입은 동물처럼 고개를 들었다. 더요? 얼마나 더요? 김 변호사가 계산기를 꺼내 두드리며 말했다. 회사 신용카드로 지불한 개인 경비, 승인 없이 스스로 결제한 선지급 급여, 비상금에서 빌려가서 갚지 않은 돈, 성사되지 않은 사업 때문에 지불한 수수료,
계산기에서 작은 삐 소리가 나며 숫자가 계속 쌓였다. 총 얼마예요? 준혁이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 변호사는 계산기 화면을 보고 웃었다. 1억 8, 742만 6,800원입니다. 물론 매일 쌓이는 이자는 별도고요. 뒤이은 침묵은 칼로도 자를 수 있을 만큼 무거웠다. 지호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은 완전한 좌절의 눈물이었다. 그는 닦지도 않았다. 혜사는 극도의 혐오감으로 그를 쳐다봤다. 마치 역겨운 낯선 사람을 보는 듯. 준혁은 절망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얼굴을 두 손에 묶고 그 숫자들을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우리에게 그 돈이 없어요. 정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절반도 없어요. 모든 걸 팔아도 이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어요. 알아? 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남편이 유언장에서 이 책임들을 너희에게 남기기로 결정한 이유야. 그는 너희가 항상 너희 것이 아닌 돈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 그는 너희가 무책임하게 빚을 쌓아 올렸다는 것을 알았어. 그는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결정에 대한 결과를 직면해야 한다고 결정한 거야. 김 변호사가 빨간 서리철을 탁 소리 나게 닫았다. 그 소리는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심사숙녀 여러분,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상환 계획을 제시할 시간을 30일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의 모든 개인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지호는 좀비처럼 일어서서 사무실 안을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며 숫자와 날짜를 중얼거렸다. 30일. 그가 계속해서 되풀이했다. 30일 안에 1억 8, 7억만 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의 값비싼 정장은 이제 구겨지고 땀으로 젖어 있었다. 마치 땡볕 아래서 몇 시간 동안 일한 것처럼. 회사는 이미 울음을 멈추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지호 씨, 이건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다는 뜻이야. 집도, 차도, 보석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했어. 지켜온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다 당신 같은 허세쟁이 때문에.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준혁은 여전히 얼굴을 두 손에 묶고 있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든 게 끝났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어. 분명 해결책이 있을 거야.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엄마, 저희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 채무들을 면제해 줄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내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나는 되풀이했다. 가족이라? 너희가 30분 전 나를 비웃었던 그런 가족 말이야? 지호가 나를 쓸모없다고 욕했던 그런 가족 말이야? 아니면 혜산이 나보고 재래시장에 가서 꽃이나 팔라고 했던 그런 가족 말이야? 정윤이 내 의자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았다. 숙화 아주머니, 준혁 씨는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지호 씨를 따라 한 것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주머니가 이 모든 것의 진짜 사장님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의 눈물은 진심인 듯 보였지만 나는 이미 이런 감정적인 협박에 면역이 되어 있었다. 준혁이는 25년 동안 엄마가 이 집에서 한 번도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를 깨달을 시간이 있었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대답했다. 그는 25년 동안 모든 중요한 결정이 왜 나에게 먼저 물어봐야 했는지 알아차릴 시간이 있었어. 그는 25년 동안 내가 사업에 대해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시간이 있었어. 김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을 전문적인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그는 다시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숙화 여사님, 허락하신다면 유언장이 아직 논의되지 않은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남편분이 당신에게 남긴 화초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지호마저도 왔다 갔다 하던 걸음을 멈췄다.
화초가 또 뭐? 혜산이 경멸하듯 물었다. 그 베고니아들이 우리 빚 갚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이야? 김 변호사가 웃으며 또 다른 초록색 서류절을 꺼냈다. 그것들은 단순히 베고니아가 아닙니다. 박혜산 씨. 여러분은 비밀의 화원이라는 회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준혁이 눈살을 찌푸렸다. 비밀의 화원? 그 여기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 엄청나게 큰 곳이요. 관상식물도 팔고 부자들 저택 조경 디자인도 해주는 곳이요. 그걸 왜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김 변호사가 분명한 득이안양한 표정으로 선언했다. 비밀의 화원은 이숙화 여사님의 소유이며 지난 15년간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침묵은 이전 몇 번과는 달랐다. 이것은 단순히 충격과 혼란을 넘어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누군가를 완전히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을 때 오는 멍한 정적이었다. 이럴 리가 없어. 지호가 더듬거렸다. 비밀의 화원은 수백억 원 가치의 회사라고. 고급 호텔, 대기업들과도 계약을 맺고 있어. 심지어 새로 지은 백화점 정원도 디자인했다고. 사장님이 너희가 그저 꽃에 물이나 주는 줄 알았던 여자일 리가 없겠지. 내가 그의 말을 마무리했다. 너희가 평생 쓸모 있는 일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생각했던 여자일 리가 없겠지. 김 변호사가 초록색 서류철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다. 비밀의 화원은 이숙화 여사님에 의해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관상식물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자신의 집 정원에서 운영하며 이웃과 지인들에게 꽃과 장식용 화분을 판매했습니다. 점차 사업을 확장하여 추가 토지를 매입하고 식물학자 및 조경 설계 전문가를 고용했으며 국제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혜산의 얼굴은 귀신보다 더 창백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언제? 우리는 아주머니가 이런 일 때문에 외출하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왜냐하면 너희는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한 어조로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내가 아침 산책을 가는 것이 그저 노인네 운동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너희는 내가 친구들과 동창회 모임을 하는 것이 그저 오후에 차 마시며 수다 떠는 거라고 생각했지. 너희는 내가 토요일 오전에 사라지는 것이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지. 사실은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이숙화 여사님은 정기적으로 비밀의 화원 부지를 시찰하고 직접 작물 재배를 감독하며 중요한 계약을 협상하고 3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이끌었습니다. 준혁은 입을 떡 벌렸다. 32명이나 되는 직원이라고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왜 비밀로 하셨어요? 그 질문은 아팠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수년간 회피해왔던 가장 어려운 결정을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업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너희는 나를 비웃었으니까. 나는 대답했다. 내가 농업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을 때 지호 너는 그 화초 환산이 한심한 여자들의 백일몽이라고 말했지. 내가 조경 설계에 투자하자고 했을 때 준혁 너는 내 나이에는 그런 게 진지한 일이 아니라고 했어. 정의는 이미 일어서서 불안하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 회사 가치가 얼마인데요? 비밀의 화원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확인했다. 지난달 독립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 재고, 유효 계약, 미래 이익 예측을 포함한 회사 총 가치는 약 2,400억 원입니다. 지호는 총이 맞은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2,400억.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평생 철물점에서 죽어라 일해서 그 푼돈 월급으로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생활 방식을 유지하느라 빚더미에 앉았는데. 그런데 저 여자가 엄청난 부자였다고? 부자였을 뿐만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분명 즐거운 듯 덧붙였다. 지금도 부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는 달리 그분의 재산은 정직하게 쌓아 올린 것입니다. 부채도 없고 사기도 없고 사기도 없고 남의 돈을 강월랜드에서 도박에 쓴 일도 없습니다. 회사는 이미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고 있었다. 이건 불공평해.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왜 우리가 빚더미에 앉도록 내버려뒀어요? 왜 철물점에 그 대출이 필요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나는 도와줬어. 내가 비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너희에게 그 대출을 신청하지 말라고 했어. 나는 그게 나쁜 결정이라고 경고했지. 나는 사업을 개선할 더 보수적인 방안을 제시했지만 너희는 꽃이나 아는 여자의 조언이라고 내 제안을 무시하기로 선택했잖아. 김 변호사가 초록색 서류철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사실 지난 5년간 이숙화 여사님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제시한 기록이 최소 12번 있습니다. 그 계획들은 이 모든 채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제안은 모두 비현실적이거나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체계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준혁은 이미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마치 답을 찾는 듯이. 이해가 안 돼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왜 평범한 가정주부처럼 살았어요? 왜 저희에게 당신의 진짜 성공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 질문은 내가 수년간 회피해왔던 진실을 직면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내가 두려웠으니까. 내가 마침내 인정했다. 나는 너희가 진실을 알면 계속해서 내게 돈을 요구할까봐 두려웠어. 내 성공이 너희가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되는 핑계가 될까봐 두려웠지. 그리고 내 예상이 맞았지. 안 그래? 너희는 돈이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무책임한 대출 저질렀잖아. 지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저희를 살려주세요.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돈은 저희 모든 빚을 갚기에 충분하고도 남아요. 게다가 당신은 여전히 부자일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전혀 아프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확인했다. 하지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내뱉은 그 네 단어는 사형 선고처럼 사무실에 떨어졌다. 하지만 하지 않을 거야. 지호는 나를 쳐다봤다. 마치 내가 그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괴물로 변한 듯. 회사는 히스테리컬하게 울기 시작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절망 때문이었다. 준혁은 창가에서 돌아섰다.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는 당신 가족이잖아요. 저는 당신 아들이고요. 당신은 자존심 때문에, 복수심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 걸 보고만 있을 거예요. 이건 복수가 아니야. 나는 온 힘을 다해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건 점이야. 25년 동안 너희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지.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내 유일한 기능은 커피나 타주고 너희 엉망진창을 치우는 것이냐. 이제 너희가 내 진짜 모습을 발견하자.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 자신의 결정에 대한 결과를 직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구나. 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얼굴은 병적인 회색빛이었다. 숙화, 제발, 제가 변할 수 있어요. 제가 개과천선할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할게요.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을게요. 그의 목소리가 한심한 흐느낌에 끊겼다. 지난주에 감기 걸려서 사흘 동안 집에 누워 있었을 때 너의 그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어디 있었지? 나는 일부러 잔인하게 물었다. 네가 아버지에게 황동준 사장님 같은 큰 고객이 주문을 취소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전화 한 통도 안 했지. 왜냐하면 너는 온라인 포커하느라 바빴으니까. 그때 너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또 어디 있었지? 회사는 증오심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봤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당신은 수다쟁이 할머니처럼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 변호사가
내가 입을 열기 전에 끼어들었다. 이숙화 여사님은 모든 직원이 관리자들의 행동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습니다. 카센터 강대식 씨, 철물점 김미령 씨, 심지어 공급업체들까지 정기적으로 김지호 씨와 김준혁 씨의 동향을 보고했습니다. 정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직원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다고요. 직원들은 자신의 진짜 사장에게 보고하고 있던 거야. 내가 그를 바로잡았다. 월급을 주는 것도 나고 휴가를 승인하는 것도 나고 그들의 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것도 나야. 그들은 당연히 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게 알려줘야지. 나는 잠시 멈췄다가 차갑게 웃었다. 너희는 수표에 서명하는 사람이 너희 아버지니까 그분이 결정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했지. 준혁이 눈물을 머금고 내 의자 옆으로 다가왔다. 엄마, 화나신 거 알아요. 저희가 잘못한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를 벌하는 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정일 씨와 저는 주택대출도 있고 지출도 많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어요. 너희가 나와 상의하지 않은 계획들 말이야. 내가 그를 상기시켰다. 너희가 4억 원짜리 집을 사기로 결정했지만 그게 현명한 결정인지 나에게 묻지 않았던 것처럼 정일 씨가 회사를 그만둔 것도 집에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 그런 계획들 말이야. 정유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새빨개졌다. 저희는 준혁 씨가 카센터의 파트너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재정적인 안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만약 진실을 알았더라면 저희는 절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확해. 내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너희가 내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야. 너희는 더 신중하고 더 존중하고 더 겸손했을 거야. 하지만 너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력 없이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을 택했지. 김 변호사는 이 모든 것을 전문적인 미소를 띠고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그는 다시 불에 기름을 붓기로 결정했다. 이숙화 여사님, 혹시 그들에게 당신의 또 다른 회사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싶으십니까? 지우는 상처 입은 동물처럼 고개를 들었다. 또 다른 회사? 당신은 대체 몇 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야? 비밀의 화원은 시작에 불과해. 내가 인정했다. 진실의 힘이 나를 활기차게 하는 것을 느끼며 5년 전에 나는 투자를 다각화하기로 결정했어. 김 변호사님, 그들에게 그린 익스펜션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김 변호사가 새로운 금색 서류처를 열었다. 그린 익스펜션은 이국적인 관상식물을 전문으로 하는 농산물 수출입 회사입니다. 이는 이숙화 여사님이 비밀의 화원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설립한 것입니다. 현재 콜롬비아,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과테말라의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울음을 멈추고 두려움과 마지못한 존경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국제 수출입이라니. 어떻게 그런 걸 배웠어요? 나는 배웠지. 내가 간단히 말했다. 너희가 내 컴퓨터가 레시피나 보는데 쓰이는 줄 알았을 때 나는 국제무역 온라인 강좌를 듣고 있었어. 너희가 내가 전화 통화하는 게 친구와 수다 떠는 줄 알았을 때 나는 중남미 수출업자들과 협상하고 있었고, 너희가 내가 기술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관상식물 디지털 판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었지. 준혁은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없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저희는 당신과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당신의 삶을 지켜봤는데 저희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한 번도 내게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들을 엄하게 상기시켰다. 내가 몇 시간 동안 사라지면 너희는 내가 대형마트에 갔다고 생각했지. 내가 이상한 소포를 받으면 너희는 가정용품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주말에 회의가 있으면
너희는 사소한 사교 활동이라고 생각했지. 너희는 내가 내 시간을 무엇에 쓰고 있는지 한 번도 관심을 가지고 물어본 적이 없었어. 김 변호사가 금색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다. 그린 익스펜션의 현재 가치는 재고, 유효 계약, 미수금을 포함하여 약 8억억 원입니다. 내년 예상 성장률은 30%입니다. 지호는 이미 일어서서 주먹으로 벽을 치고 있었다. 3인영억 원. 당신은 3영억 원이 넘는 자산가인데 2억 원도 안 되는 빚 때문에 우리가 침몰하는 걸 보고만 있을 거라고?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절망적으로 변했다. 나는 너희가 침몰하는 걸 보고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그를 바로잡았다. 너희 스스로 침몰하는 거야. 나는 너희가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는 것을 거부할 뿐이야. 회사는 이미 내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눈에는 눈물과 분노가 번뜩였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우리가 집을 잃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전학을 가야 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지호 씨가 모든 은행에 불량 기록을 남기게 될 거라는 걸 알아요? 나는 당연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다. 이건 너희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는 것이 어떤 맛인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야. 이건 너희가 재정적 책임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이라는 의미야. 이건 너희가 돈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야. 정윤이 다시 내 의자 옆에 무릎을 꿇었다. 숙화 아주머니, 제발 아이들을 생각해 주세요. 준혁 씨와 저에게는 어린 아이 둘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부모의 실수 때문에 고통받아서는 안 돼요. 그의 눈물은 진심인 듯 보였지만 나는 이미 이런 감정적인 협박에 면역이 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고통받지 않을 거야. 내가 그에게 확신시켰다. 그들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될 거야. 돈은 노력해서 버는 것이지 부당한 상속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그들은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이것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야. 김 변호사는 이 모든 대화 과정에서 필기를 하고 있었다. 이숙화 여사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할 법률적 세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미결제 채무 상환에 관해서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기대를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돌아봤다. 무슨 세부 사항이요? 준혁이 물었다. 여러분들이 회사 담보로 진 채무를 상환할 수 없고 이 회사들이 법률적으로 단 한 번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채권자들과 합의를 협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극적으로 말을 멈췄다. 자산의 진짜 소유권자가 참여해야 하는 합의 말이죠. 지호가 변호사 책상으로 달려들었다. 이건 숙화 아주머니가 저희를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은행과 협상할 수 있어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천천히 확인했다. 하지만 내 협상 서비스는 무료가 아니야. 내가 마지막 말을 내뱉자 지호와 준혁의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절망감에 새로운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이 게임에서 내가 모든 패를 쥐고 있으며 내가 무조건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무료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혜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자신의 가족에게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난 25년간 나를 하인 취급했던 사람들에게 돈을 받을 거야. 내가 차갑게 그를 바로잡았다. 나를 비웃고 경멸하고 내가 청소와 요리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말이야. 그래, 나는 너희에게 돈을 받을 거야. 그리고 아주 비쌀 거야. 김 변호사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앉아 분명 이 광경을 즐기고 있는 듯 했다. 당신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숙화 여사님. 나는 이 순간을 수년간 기다려왔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만약 내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 내 조건은 간단해. 내가 말하기 시작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음미하며
나는 은행과 협상해서 너희의 총 채무를 약 5천만 원으로 줄이고 이자를 면제해 줄 수 있어. 준혁은 전기에 감전된 듯 몸을 일으켰다. 5천만 원이요? 1억 8,700만 원이 아니라 그게 가능해요? 올바른 인맥, 필요한 경험, 그리고 지불을 보증할 충분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지. 내가 설명했다. 너희는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너희는 허세 부리느라 너무 바빴으니까. 지호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 이 새로운 희망을 꽉 붙잡았다. 받아들일게요. 당신이 내거는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일게요. 빨리 협상해 주세요. 나는 아직 내 조건을 다 말하지 않았어. 내가 그를 가로막았다. 내 얼굴의 미소는 경고처럼 느껴졌다. 채무 면제는 첫 번째 조건일 뿐이야. 두 번째는 너와 준혁이 둘 다 내 회사에서 최저임금으로 일해야 한다는 거야. 회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최저임금이라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들이 최저임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배우게 될 거야. 내가 아무 동정심 없이 대답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렇게 하고 있어. 돈의 진정한 가치를 한 번도 몰랐던 두 사람에게는 아주 귀중한 학습 경험이 될 거야. 정희는 이미 일어서서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얼마나 오래 일해야 하는데요? 1년? 2년? 그 5천만 원을 다 갚을 때까지. 내가 대답했다. 너희가 최저임금을 받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략 8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해. 준혁은 입을 떡 벌렸다. 8년이요? 최저임금으로요? 하지만 저는 경험이 있어요. 저는 카센터를 관리할 수 있고 밖에서는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시도해 볼 수 있어. 내가 잔인하게 웃었다. 하지만 너의 신용보고서에는 1억 8,700만 원의 빚이 찍혀 있다는 것을 명심해. 그런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는 사람을 어떤 사장이 고용하고 싶어 할까? 어떤 은행이 너에게 창업대출을 해줄까?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필기를 하고 있었다. 사실 이 미결제 채무들은 이미 신용정보원에 통보되었습니다. 두 분의 신용 등급은 기본적으로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직위에서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지호는 다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당신은 우리를 완전히 가지고 놀았어. 그가 중얼거렸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너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 내가 그를 바로잡았다. 너희는 내 제안을 거부하고 너희 빚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 너희는 파산을 선언하고 모든 재산을 잃은 다음 아무의 도움도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건 너희의 결정이야. 회사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한 좌절의 눈물이었다. 그럼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분명 더 모욕적인 조건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확실히 세 번째 조건이 있어. 내가 확인했다. 그 8년 동안 너희는 내가 계속 살아왔던 그 집에서 살아야 해. 너희가 너무 초라해서 너희의 고상한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집에서 말이야. 너희는 지금 살고 있는 호화로운 저택을 팔고 명차를 처분하고 그 고급 클럽 회원권도 없애야 해. 정희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희가 다 같이 살아야 한다고요? 두 가족이 함께요? 맞아. 내가 만족스럽게 대답했다. 너희는 불필요한 사치품 없이 한 푼 한 푼 아껴가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거야. 모든 중요한 결정이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너희는 내가 지난 25년간 느꼈던 감정을 이해하게 될 거야. 준혁이 일어서서 손바닥으로 자신의 이마를 쳤다. 이건 악몽이야. 분명 악몽일 거야. 악몽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주 현실적이야. 내가 그에게 확신시켰다.
게다가 아직 말하지 않은 네 번째 조건도 있어. 지호가 핏발 선눈을 들어 올렸다. 네 번째 조건? 당신은 우리에게서 또 뭘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야? 우리의 영혼이라도? 네 번째 조건은 내가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너희는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 사무실로 와서 지난 수년간 나에게 행했던 모든 모욕, 모든 조롱, 모든 경멸적인 순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할 거야. 혜산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다. 이건 너무 모욕적이야. 당신은 너무 잔인해. 우리한테 그런 짓을 강요할 수는 없어. 나는 너희를 강요하지 않아. 내가 침착하게 그를 상기시켰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 스스로 초래한 재정적 제한에서 너희 자신을 구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야. 만약 너희가 파산과 완전한 파멸을 택하고 싶다면 당연히 내 조건을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어. 김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다. 이숙화 여사님, 계약서에 추가해야 할 다른 부속 조건은 없습니까? 있어. 내가 대답했다. 이 마지막 순간을 즐기며.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조건은 그 8년 동안 너희가 내게 지불하는 모든 돈은 내가 너희의 재정 위기를 구제하기 위해 제공하는 개인 대출로 간주될 것이라는 거야. 너희가 그 면제된 채무를 다 갚았을 때 너희는 내가 제공한 도움과 동등한 가치, 인정을 나에게 빚지게 될 거야. 준혁은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다. 완전히 패배한 채 무슨 인정이요? 그때 가서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인정. 내가 신비롭게 웃었다. 내 회사에서 무급으로 1년 더 일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지정하는 자선단체에서 봉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너희가 한때 경멸했던 여자가 너희를 완전한 파멸에서 구해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지. 지호가 갑자기 히스테리컬하게 웃기 시작했다. 쓰디쓰고 절망적인 웃음소리였다. 완벽해. 그가 웃으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하고, 더 부유하고, 더 강력했어.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앞으로 8년 동안 우리 사모님이 될 거라고. 적어도 너는 이제 상황을 파악한 모양이네. 내가 차갑게 말했다. 정유는 이미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마치 탈출구를 찾는 듯. 만약 우리가 모든 조건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김 변호사가 나보다 먼저 대답하려 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총 1억 8,700만 원이 넘는 법적 소송 외에 이자와 변호사 수임료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산은 압류될 것이고 김지호 씨는 은행 사기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용 기록은 완전히 망가질 것이며 물론 이숙화 여사님은 여러분의 삶을 재건하는데 어떤 도움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는 창가에서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완전한 좌절감이 서려 있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군요. 그렇죠? 당신의 이 우아하지 못한 복수를 받아들이거나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잃거나 이건 복수가 아니야. 내가 다시 그를 바로잡았다. 이건 진정한 의미의 정의야. 25년 동안 너희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나를 쓰레기 취급했지. 이제 내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너희는 다른 사람의 자비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이 어떤 맛인지 경험하게 될 거야. 저희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준혁이 겁에 질린 아이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에게 있어. 내가 시계를 보았다. 정확히 5분. 5분 후 이 제안은 자동으로 무효가 될 것이고 조건은 너희에게 더 불리하게 바뀔 거야. 뒤이은 5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느린 5분이었다. 김 변호사 사무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긴장된 정적 속에서 망치처럼 울렸다. 지호는 다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주문을 외우듯 숫자와 날짜를 중얼거렸다. 혜사는 고개를 두 손에 묶고 소리 없이 울었다. 준혁은 아내 정윤과 나 사이를 오가며 바라봤다. 마치 누가 이 모든 것이 잔인한 농담이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듯. 4분.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그저 시계만 응시했다. 정윤이 준혁에게 다가가 그의 귀에 몇 마디 속삭였다. 그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는 절망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고 고집을 부렸다. 나는 희미하게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아이들 학비.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혜산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붉게 부어오른 눈은 징후와 간청으로 나를 노려봤다. 이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거예요? 숙화 아주머니? 우리가 8년 동안 모욕당하면 당신은 행복할 거예요? 이것은 행복과는 아무 상관없어. 내가 잔인하고도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것은 균형에 관한 거야. 25년 동안 너희의 행복은 내 존엄성을 짓밟는 위에 세워졌지. 이제 너희는 너희의 강제된 겸손으로 내 존엄성을 대갚아야 할 거야. 이건 아주 간단한 수학이야. 지호가 내 앞에 멈춰 섰다.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다. 숙화, 제발, 제가 예전에 당신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알아요. 제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거 알아요. 제가 당신을 실망시켰지만 저는 변할 수 있어요.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이런 모욕을 겪지 않고도 개과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요. 너에게는 이미 25년의 기회가 있었어. 내가 흔들림 없이 그를 상기시켰다. 너는 매일 나를 무시하기로 결정했지. 나를 너의 전용 하인 취급했던 매 순간, 내 의견을 비웃었던 매번. 그때가 너희가 변할 기회였어. 너는 그 기회를 잡지 않았고 이제 와서 내가 왜 너를 믿어야 할까? 김 변호사가 조용히 헛기침을 했다. 남은 시간 3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중립적이었지만 나는 그의 눈에서 스치는 즐거움을 볼 수 있었다. 분명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준혁이 갑자기 일어서서 내 의자 앞으로 다가왔다. 엄마, 제가 받아들일게요. 당신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절망적인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정율 씨가 지난밤에 임신 합병증이 있었어요. 의사 말로는 2주 동안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대요. 저는 옆에 있어야 해요. 저는 아내를 돌봐야 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솟구쳤다.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나아질 때까지 휴가를 허락해 주세요. 임신 소식은 또 다른 폭탄처럼 사무실을 강타했다. 정유는 얼굴이 새빨개졌고 더 심하게 울었다. 지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나조차도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축하해. 내가 무덤덤한 어조로 말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과 재정적 책임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아이가 한 명 더 늘었구나. 아주 좋은 선물이 되겠네. 정희는 납작한 배를 손으로 감싸고 내 앞으로 다가왔다. 숙화 아주머니, 제발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라도요. 그 아이는 부모의 실수 때문에 가난하게 자라서는 안 돼요. 그의 눈물은 진심인 듯 보였지만 나는 이미 이런 감정적인 협박에 면역이 되어 있었다. 그 아이는 가난하게 자라지 않을 거야. 내가 그에게 확신시켰다. 그 아이는 마침내 돈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가정에서 자랄 거야. 한 만큼 얻는다는 것을 아는 부모를 가지게 될 거야.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행운일 거야. 지우는 계속해서 정윤을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언제 임신한 걸 알았어? 그가 물었다. 2주 전에요. 그가 흐느끼며 인정했다. 유언장을 듣고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축하할 때 준혁 씨에게 말해주려고 했어요. 이분, 나는 다시 시계를 보았다. 혜산이 벌떡 일어서서 두 팔을 휘두르며 내 앞에 섰다. 좋아요, 숙화 아주머니. 당신이 이겼어요. 당신의 그 모욕적인 조건들을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이 일은 우리 사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어떤 진정한 가족 관계든 파괴할 거예요. 어떤 관계? 내가 그를 되물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존재했을 뿐인 그런 관계 말이야. 그게 너희가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관계겠지. 지우는 이미 김 변호사의 책상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저도 받아들일게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게요. 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철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아주 좋습니다. 계약서는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법적 효력을 가지며 모든 합의 조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당신은 계약서까지 준비해뒀어요? 준혁이 놀라서 물었다. 이숙화 여사님은 지난주에 이미 제게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웃으며 확인했다. 그분은 오늘 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완전히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지호는 존경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이미 계획했었군요. 그렇죠? 이 모든 모욕은 처음부터 계산된 거였어.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우리가 당신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날부터 정확해 내가 확인했다. 오늘 너희가 겪은 모든 서류, 모든 폭로, 모든 충격적인 순간은 모두 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있었어. 혜산이 계약서 한 부를 집어들었다. 읽을수록 그의 얼굴은 더욱 두려움에 질렸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해. 그가 중얼거렸다. 여기에는 우리가 오만 원이 넘는 모든 지출을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월급은 당신이 통제하는 계좌로 직접 입금될 거라고 되어 있어. 어떤 규정 위반도 추가 벌금을 초래할 거라고. 계약서는 또한 명시하고 있지. 내가 만족스럽게 덧붙였다. 나에 대한 어떤 불경, 어떤 경멸적인 언급, 내 사업을 방해하려는 어떤 시도도 즉시 계약을 종료시키고 원래의 전액 채무를 복원시킬 것이라고. 정의는 이미 해산 뒤로 다가가 함께 보고 있었다. 여기에는 우리가 휴대폰과 컴퓨터를 당신에게 제출해서 우리의 통신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뒤에서 딴짓을 하거나 내 회사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해. 내가 침착하게 설명했다. 너희는 이제 최저임금 직원이야. 사생활을 논할 자격이 없어. 준혁은 자신의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읽을수록 더욱 절망에 빠졌다. 여기에는 우리 근무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6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막대한 빚을 갚아야 하는 직원들에게는 아주 합리적인 근무 시간이야. 내가 대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적은 돈을 받고 이것보다 더 오래 일해. 지호는 특히 잔인한 조항을 발견했다. 우리는 이 계약 기간 8년 동안 술을 마실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해. 내가 설명했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정신이 멀쩡할 때도 판단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증명했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어. 김 변호사가 몇 자루의 펜을 테이블에 펼쳐 놓았다. 서명하시려면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30초 안에 이숙화 여사님의 지시에 따라 이 제안의 조건은 자동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혜산이 가장 먼저 펜을 집어들었다. 그의 손은 너무 떨려서 거의 펜을 잡을 수 없었다. 이건 마치 내 영혼을 악마에게 파는 것 같아. 그가 서명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악마가 내놓는 조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나쁠 거야. 내가 차갑게 그에게 확신시켰다. 지호가 이어서 서명했다. 그의 이름에 쾌근 종이 위에 상처를 그리는 것 같았다. 준혁이 마지막으로 서명했다. 펜을 들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정의는 기술적으로 서명할 필요가 없었다. 빚을 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그에게 추가 서류 한 부를 건넸다. 이것은 공동생활 합의서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이숙화 여사님 댁에서 생활하는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서류에 서명하자 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새로운 서류처에 넣었다. 완벽합니다. 그가 선언했다. 계약은 이제 공식적으로 유효합니다. 여러분의 새 직위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정각에 시작될 것입니다. 지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완전히 패배한 채. 그럼 이제 뭐예요? 집에 가서 우리 인생을 꾸려야 하나요? 이제 내가 일어섰다. 이것은 회의 내내 내가 처음으로 일어선 순간이었다. 너희는 지난 25년간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경험하기 시작할 거야. 너희는 투명인간 취급받고 경멸당하고 각오보다도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 어떤 맛인지 발견하게 될 거야.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갔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돌아섰다. 유일한 차이점은 너희는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6개월 후 나는 비밀의 화원 기업본부의 새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통일이 창 너머로 이른 아침 비 속에서 무거운 화분을 옮기고 있는 지호가 보였다. 그의 값비싼 정장은 이미 땀으로 젖은 작업복으로 바뀌어 있었고 예전에 매끄럽던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히고 클그로 더러워져 있었다. 오전 6시 정각, 지난 6개월간 매일 그랬듯이 그는 우리 계약의 4번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 사무실에 나타났다. 이숙화 여사님, 안녕하세요.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예전에 당신이 꽃에 물이나 줄 안다고 말했던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했던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당신 회사 돈을 도박과 낭비에 탕진했던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의 입에서 이 말들이 나오는 것은 돌을 삼키는 것만큼이나 힘들어 보였다. 5분 후 준혁이 도착했다. 똑같이 땀에 젖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이숙화 여사님, 안녕하세요. 그가 매일의 의식을 되풀이했다. 제가 예전에 제 공로가 저에게 당신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멋대로 생각했던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괴롭힐 때 나서서 당신을 변호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당신의 동의 없이 제 것이 아닌 돈을 썼던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180일 연속으로 이 말을 해오면서 그의 목소리는 이미 로봇처럼 변해 있었다. 혜산이 마지막으로 사과했다. 그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의 사과는 가장 길고 상세했다. 이숙화 여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당신을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욕했던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당신에게 재래시장에 가서 꽃이나 팔라고 제안했던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당신이 갈 곳 없이 쫓겨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고소해했던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당신에게 보냈던 모든 경멸적인 눈빛, 모든 잔인한 비난, 당신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제 그들이 정원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는 복잡하고 깊은 만족감이 솟아올랐다. 이것은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균형이 마침내 회복되었다는 느낌이었다. 6개월 동안 그들은 지난 25년간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을 실제로 경험했다.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겨지고 다른 사람의 자비에 완전히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내 회계사 장미림 씨였다. 그녀는 이제 내 새 회사의 모든 재정 운영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숙화 여사님. 그녀의 유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국제 호텔 체인과의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모든 호텔의 조경 계약을 우리 서비스로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총 1억억 원 규모이며 2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아주 좋네요. 내가 대답했다. 내 사업 제국이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린 익스펜션의 예측은 어떻죠? 더 좋습니다. 코스타리카와 과테말라와의 새로운 계약으로 약용 및 허브 식물 분야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연간 이익이
8억억 원 더 증가할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책상 위의 월간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비밀의 화원은 내가 직접 인수한 후 매출이 40% 증가했다. 그린 익스펜션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다. 심지어 예전에 지호와 준혁이 운영했던 두 회사마저도 내 직접적인 관리 아래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있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였다. 그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흙을 나르고 도구를 청소하는 동안 나는 그들의 이전 엉망진창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수익성 있는 운영 모델로 바꿔 놓았다. 그들이 부주의로 잃었던 모든 고객이 돌아왔고 그들이 낭비했던 모든 기회는 이제 상당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내 생각을 방해했다. 김미령 씨였다. 그는 예전에 철물점 비서였고 지금은 내 수석 비서였다. 이숙화 여사님. 그가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김준혁 씨가 면담을 요청합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해. 내가 대답했다. 그의 근무 시간보다 더 급한 일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준혁은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과장되게 모자를 벗어 존경을 표했다. 6개월간의 강제된 겸손은 그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양 오만한 걸음으로 걷지 않았다. 이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고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숙화 여사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제가 특별한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말해보렴.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서류를 보았다. 정일 씨가 어젯밤에 임신 합병증이 좀 생겨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의사 말로는 2주 동안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대요. 저는 옆에 있어야 해요. 저는 아내를 돌봐야 해요. 그의 눈에 눈물이 솟구쳤다.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나아질 때까지 휴가를 허락해 주세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6개월 동안 나는 그가 처한 현실이 그의 오만함을 어떻게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는지 관찰했다. 그의 오만함은 사라졌다. 그럼 네가 잃게 될 근무 시간을 어떻게 보충할 생각이지? 내가 물었다. 돌아오면 2배로 일할게요. 그가 즉시 대답했다. 주말에도 야근할게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당신이 요구하는 어떤 일이든 할게요. 다만 저는 지금 아내 옆에 있어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간청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나는 즉시 동요하지 않았다. 네 계약서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 승인되지 않은 결근은 벌금을 초래한다고. 내가 그를 상기시켰다. 알아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벌금을 받아들일게요. 당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처벌이든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제발 정일 씨가 저를 필요로 할 때 옆에 있게 해주세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준혁에게서 진정한 성숙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나 처벌을 피하려는 절망적인 시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의 결점에는 개인적인 이익 외에 도덕적인 무게가 실려 있었다. 좋아. 내가 마침내 말했다. 정일 씨를 돌보러 휴가를 가도 돼. 하지만 네가 잃은 시간은 네 월급에서 공제될 것이고 돌아오면 추가로 야근해서 만회해야 해. 그의 얼굴에 순식간에 나타난 안도감은 너무나 컸다. 감사합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숙화 여사님. 당신은 이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나는 아주 잘 알아. 내가 대답했다. 이것은 네가 다른 사람의 동정에 의존하는 것이 어떤 맛인지 마침내 이해했다는 의미야. 이것은 네가 친절을 받았을 때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는 의미야. 준혁이 문 쪽으로 걸어갔지만
멈춰 서서 돌아섰다. 이숙화 여사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이런 걸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정일 씨가 나아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혹시 우리 계약 조건을 재고해 주실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요. 제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요. 그 질문은 내가 몇 달 동안 회피해왔던 문제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내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지난 수십 년간의 모욕에 대한 복수였을까? 아니면 그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었을까? 네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내가 그에게 대답했다. 네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행동들이 지난 수년간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도 이해했다는 것을 내게 증명할 수 있을 때 말이야. 준혁은 내 사무실을 떠났고 나는 혼자 창밖 풍경을 응시했다. 아래층에서 지호는 여전히 비 속에서 화분을 옮기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자세가 어딘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지난 몇 달간의 원망스러운 분노를 더 이상 띠고 있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수용, 즉 이것이 이제 나의 현실이다 라는 이해가 더해져 있었다. 혜산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정원 도구들을 꼼꼼하게 청소하고 있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는 일할 때 항상 억눌린 분노를 품고 있었고 모든 동작은 소리 없는 한이었다. 이제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세심함이 더해져 있었다. 마치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일에서 존엄성을 찾는 법을 배운 것처럼.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재정 잡지 기자의 전화였다. 내 사업 성공에 대한 특별 인터뷰 요청이었다. 이숙화 여사님, 여 기자가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저 가정주부라고 생각했을 때 비밀리에 사업 제국을 건설한 여성이라뇨. 당신의 직업 생활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순간이 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다시 창밖을 내다봤다. 수십 년 동안 나를 과소평가했고 이제는 내 직접적인 권위 아래에서 일하는 그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순간은 내가 천천히 대답했다. 마침내 어떤 사람들에게 존중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칠 수 있었을 때입니다. 두려움이나 필요 때문에 생기는 존중이 아니라 그들이 마침내 눈앞에 이 사람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생겨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중마입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나는 최고 경영자 의자에 기대어 웃었다. 밖에서는 비가 그쳤고 한 줄기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서 내 재편된 가족은 수십 년 전에 배웠어야 할 교훈을 배우고 있었다. 나는 진정한 권력은 타인을 모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번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들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6개월 후 나는 마침내 내 가장 어려운 학생들이 이 교훈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